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보면 볼수록 점점 경치가 아름다워지네 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되냐 하면 갈수록 일이 꼬이네 또는 해도 너무하네 라는 뜻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오늘 스토리 뉴스의 화두가 바로 점입가경입니다. 세상은 정말 점점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꼬여가고 해도 너무합니다. 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엔 특정 국가가 전행한다. 이 특정 국가는 바로 미국을 뜻하겠죠. 이 특정 국가, 즉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유엔 제재에 짓뭉개 버릴 것. 다행인 것은 이 특정 국가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미국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자, 이 이야기는 북한은 간절히 대화를 원한다, 이런 속내의 표현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한반도 문제 참 어렵습니다. 정말 제대로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참 어렵고 힘듭니다. 뭐 쉽게 하겠습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죠. 자, 이런 와중에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한국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경기 침체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즉 전쟁 위험 등등이 자꾸 커지면 한국의 신용 등급 하락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신용 등급이 한국 하락이 되면 많은 또 후유증이 있겠죠. 한국의 이 한반도 문제 참 점입가경입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삼성전자 반도체가 지난 1, 4분기 매출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 가운데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하면 우리 경제의 주축이죠. 우리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지난 1, 4분기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가장 큰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지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4월 달까지만 해도 잘 마무리될 것 같은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갑자기 확 틀어지더니 그냥 지금 서로 핥히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 금지하는, 구매 금지하는 행정명령서에 사인했습니다. 우선은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 제품 구매를 하지 않겠지만 일반 기업들에게까지 다 확산된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국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대거 내다 팔면 국채 가격은 급락하고 금리는 급등할 겁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칠 것이고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 가장 타격이 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는 단계까지 이를까요? 지켜보기가 너무 아슬아슬합니다. 마지막 점입 가격은요, 이 화폐개혁입니다. 최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화폐개혁하면 은행에 있는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참 점입 가경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화폐개혁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1분 1답 형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마지막 꼭지에 넣었고요. 최근 이 화폐개혁과 관련해서는 5월 13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정책 토론회인데 여야가 만장일치로 재정위원회 소속
개최한 토론회입니다. 이게 흔치 않거든요. 자, 정쟁 없는 국회 토론회 가상화폐에 대한 그 숨은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긴급해서 이 서투리 뉴스에 제가 한 꼭지 넣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 경보인데 제가 한 2개월도 되지 않았네요. 저희 돈 파는 가게 영상에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월가의 업무, 가상화폐의 미래 이런 제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요즘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한 비트코인당 1,000만 원에 육박하다가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 한 2개월 전쯤에 올려드렸던 제 방송이 비트코인에 대한 방송이 마치 지금 급등을 예측한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경제를 폭넓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죠. 제 고객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글이 되다 보니까 이 가상화폐에 대한 문의가 간혹 옵니다. 그 가운데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그것을 긴급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점입가경이라는 하두로 함께 나누는 스토리 뉴스. 구독자시라면 당연히 좋아요.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하기 클릭하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먼저 가상화폐 투자 사기 경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가상화폐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이런 몇몇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요. 그것 외에 듣도 보도 못한 신종 가상화폐가 개발되었다는 둥, 새롭게 상장된다는 둥 하는 것 거의 99%가 사기다. 설령 사기가 아니더라도 돈이 될 일은 없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투자 사기범들은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 가상화폐에 자기가 마케팅하려는 팔아먹으려는 이 가상화폐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요. 그 대기업이 먼저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겠죠? 그 점 꼭 유념하시고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엮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피해 입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스토리 뉴스 점입 가경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특정 국가가 전행, 즉 미국을 뜻합니다.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유엔의 제재, 뭉개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 북한의 석탄 운반 업체, 석탄 운반한 선박 와이저 어네스트호를 압류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그만큼 경제 사정이 다급해졌다는 건데 유엔의 제재를 어겨가면서까지 이제 노골적입니다. 거의 보면 남포항 이 조금 전에 이제 압류되었던 북한 선박이 출항했던 데가 바로 남포항인데 이 남포항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지난 한 달여간 최소 7척의 선박 입출항이 확인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의 떼놓고 지금 제재를 위반할 정도로 북한 사정은 답답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문제죠. 우리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디서 등 세계 3대 평가사, 세계 3대 평가사는 참고로 아시면 좋습니다. 영국의 피치, 또 미국의 무디서, 그리고 미국의 스탠더드 앤 푸어서 이 세 회사를 우리는 3대 평가사라고 합니다. 자, 이 3대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한반도의 위기가 커지면, 지금보다 더 커지면 신용 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 북한의 군사 행동과 같은 위험을 테일 리스크라고 합니다. 테일이 이제 꼬리를 뜻하는데, 꼬리니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게 한번 발생하면 파장이 크다라는 뜻이 바로 테일 리스크의 의미입니다. 이 테일 리스크, 즉 북한의 이 군사 행동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 신용 등급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신용 등급은,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은 글로벌 한 10년 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평가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국가 신용 등급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글로벌 10년 전 이전에는. 그런데 10년 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전보다는 적게 반영이 됩니다. 대신에 이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이 재무 위험 이런 비중을 국가의 신용 등급을 평가할 때 그 비중을 더 높였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의 신용 등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 전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한국 신용 등급 하락 경고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것이 당면 아주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 참 쉽지 않겠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물론 북한에 대한 여러 다른 생각들 참 상대하기는 힘들죠. 또 지금 정부의 북한을 대응하는 태도 참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쟁은 없어야 된다. 어떻게든 이 한반도 평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피해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 한국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된 마음이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점입 가경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현실입니다.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이 매출 감소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지난 1, 4분기 이 1, 4분기 매출 감소 최대치는 사실상 그 결과로 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리딩 기업 순위에서 지난해까지 삼성전자가 1등 했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인텔의 1등 자리를 내어주고 이번 1, 4분기에도 여전히 2위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더욱 충격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지난해 2018년 1, 4분기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34%나 급감했는데, 이것은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상위 15개 가운데 가장 하락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전 세계 1등 하는 반도체 기업 인텔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매출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다, 하락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또한 하이닉스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1등을 하는 인텔은 거의 타격을 입지 않았다. 이 이유가 무슨 뜻일까요? 자, 한 번 더 다른 회사들 살펴보면요. 중국의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고, 일본의 소니, 잘 알죠? 이 기업들도 오히려 각각 41% 또는 14%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는 2004년에 설립된 팹리스 업체입니다. 즉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이 화웨이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니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미지 센서 판매 쪽에 상당히 최강자입니다. 그쪽 시장 점유율이 51%, 세계에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인데, 이미지 센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같은데 카메라 있죠. 카메라가 요즘 듀얼 카메라, 처음 이제 뭐 카메라가 두 대인, 카메라 기능이 두 개인 스마트폰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다 작동하는 것이 이미지 센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니가 이 이미지 센서 이쪽 분야에, 이쪽 관련된 반도체에 크게 이제 매출이 호조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한국의 반도체, 우리는 이제 반도체 수출 강국이다, 반도체 점유율 1위다, 지난해까지. 이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시장 가운데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라는 것을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엔가 스토리뉴스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사진을 저장한다든지 카메라를 찍으면 스마트폰에 사진이 자동으로 저장되죠. 자,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기계를 작동시키는데 작용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품목도 다양하고 기술도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높죠.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의 아주 점유율이 거의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로 인텔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면 이제는 비메모리와 메모리로 점점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고, 비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력인 메모리 분야가 크게 지금 침체되어 있고, 그 타격을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고 있다. 즉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인텔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은 비메모리 분야가 강세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는 늦었지만 육성해야겠죠. 다행히 또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제 5G 정말 큰 기회입니다. 이 5G가 우리나라가 최초로 상용화되고 상당히 앞선 기술로 선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한 2위, 점유율 21% 정도로 2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위는 에릭슨, 약 한 29% 정도 점유 예상, 2위가 삼성전자 21% 정도 점유 예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더 이상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의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에 삼성전자가 큰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도에 삼성전자 총 연구 개발비에 맞먹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죠. 아마 삼성전자의 기술력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뛰어들었다면 빠른 기간에 점유율을 넓혀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또 5G, 5G 통신 분야에서도 상당히 앞선 기술로 점유율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삼성전자에 비하면 이 비메모리 부분에 대한 이 기술 역량 기반이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삼성전자, 반도체 시장, 우리나라는 반도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이제 반도체는 과거에 단순한 메모리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쪽이 훨씬 더 시장 점유율 또 수익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어느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요. 점입 가격 세 번째는 바로 미국 하웨이 제품 구입 금지 행정명령. 이것이 또 이제 삼성전자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서
화웨이 제품을 구매하지 마라. 정부 각 기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 정부 기관 가운데 상무부가 150일 내에 대통령의 행정 서명, 행정 명령과 동시에 150일 내에 관련 부처를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보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시행을 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 리스트에 중국 화웨이 및 그 계열사 70곳을 지정하므로 점차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반 기업들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죠. 참고로 이제 화웨이가 전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년 기준으로는 31%로 단연 1등이었습니다. 2위가 에릭슨 스웨덴 회사, 3위가 노키아 핀란드 회사였는데 5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지난 2018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은 불과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참 초라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구매를 금지한다 할 때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 전체 점유율이 31%인데 미국 기업에도 타격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타격이 많이 컸다면 트럼프가 구매하지 말라는 서명을 하지 않았겠죠. 트럼프가 자신이 있었던 것은 실제 미국 화웨이가 미국 시장 점유율은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2%에 불과하니까 미국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영향이 없다. 대신 이 화웨이 소위 불매 운동을 글로벌 전 세계 동맹 국가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다. 자신들은 기술적인 피해가 없고 전 세계로 화웨이를 구매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일종의 판매를 방해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계산으로 서명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중국입니다. 바로 204억 달러. 3월 달에도 미국 국채를 204억 달러 매도를 했는데 그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4조 원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한 것이 뭐 어마막대하게 이제 뭐 1,000조 이상 뭐 몇천 조를 뭐 경에 이르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조 정도를 판 것은 대량 매도입니다만 사실은 2016년 이후로 한 달치로 기준으로 하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워낙에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는 전 세계 금융기관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224조가 아니라 만약에 240조 원을 판다면 이 중국의 보복 조치로 실제로 지난 3월 달에 24조 원 정도의 어마막대한 물량을 팔고도 여전히 중국은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입니다. 지난 3월 달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더 어마막대한 물량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어마막대하게 팔면 그 보복으로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당연히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은 급락을 하죠.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폭탄으로 던져지니까. 그렇게 되면 시중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전 세계의 금융시장에 패닉이 올 수 있겠고, 특히나 한국과 같은 이머징 동남아 국가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중국의 보복, 미국 국채 금리 대량 매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은 이 미국 국채가 급락을 하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아서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 외화 자산 가격, 외환 자산 가치도 급감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대량으로 판다는 것은 그 결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자산 가치도 급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의 국채도 지금 어마막대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팔지 못한 다른 국채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도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자기 파멸적 핵폭탄과 같은 옵션이다라는 이야기를 미국의 CNBC 방송국에서 했습니다. CNBC인데 이 자막에는 CVBC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이 미국 하웨이 제품 구입금 행정 명령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가장 강력한 보복은 미국 국채 대량 매각일 수 있는데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꼭 중국 자체의 칼이 될 수,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덕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화웨이는 삼성전자하고 많이 경쟁 업체죠. 비록 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 통신 장비가 미국 시장 점유율은 0.2%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전체 경쟁에서 이 미국의 영향력이 무지 막대하므로 당연히 화웨이의 제품 수요가, 구매 수요가 조금 더 계속 이제 떨어지면 그 공간을 바로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갈 수 있다. 특히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앞선 기술로 상당히 교두보를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화웨이 제품 구입 금지 행정 명령은 삼성전자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상당히 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문제 이런 등등을 한번 종합해서 제 의견을 드리면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때가 있습니다. 무슨 때죠?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때가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때는 트럼프의 재선, 내년이 재선, 내년이 선거잖아요, 대선. 그러니까 늦어도 올 가을까지는 다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재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지금 한반도 문제라든지 이런 미중 무역 전쟁이 극대 극으로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둠이 깊으면 곧 새벽이 온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듯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가장 큰 마지막 고비, 가장 큰 고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리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때가 있다. 결국 해결돼야 될 때로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투자 자산에 혹시 마이너스로 묶여 있는 분들에게 조금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바른 화폐개혁 일문일답 정쟁 없는 국회 토론회의 숨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3일이었죠. 엊그제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화폐개혁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정쟁 없는 정책 토론회였습니다. 이 정책 토론회가 정쟁 없이 참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를 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례적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원욱, 최운열, 심기중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 한국당에서는 박명재, 김종석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와 야의 대표적인 경제 금융통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례적으로 아무런 이견 없이 이 정책 토론회를 같이 개최를 했다는 것. 더구나 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 김하중 처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화폐개혁에 대한 방송 1시간 20분짜리 방송을 올리면서 명분은 경제인데 본질은 정치라는 말씀을 그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필요는 경제적인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화폐개혁의 결과가 잘 못되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정치가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즉 청와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설령 화폐개혁을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큰 후유증 없이 부작용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화폐개혁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화폐개혁 토론회가
이례적으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개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의 야당인 한국당조차도 이 합회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합회개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같이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언제든 할 수 있는데, 어느 정권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또 경제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데, 다만 그것이 잘못되면 정권이 훅 날아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본질은 정치라는 뜻이죠. 그게 핵심은 정치에서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합회개혁이 부작용과 후유증이 크게 없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여든 야든 어떤 정부에서든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부에서 만약 합회개혁을 한다면 내년 대선 끝나고 그 대선이 정부 여당에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그 결과가 총선 결과가, 내년 총선 결과가 정부 여당에 우호적으로 나왔다면 그 자체로 민심이 상당하게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안 되고 만약에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면, 보통 이제 차기 정부 초창기에는 여론이 좋죠. 아무리 반대를 했더라도 이제 한번 잘해봐 라는 또 마음들이 모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차기 정권 한 6개월 지나고 6개월 동안에는 다시 또 뭐 정부를 구성해야 되고 바쁘니까 6개월 정도 한숨 돌리고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뜻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합회개혁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이 부분은 정말 동의를 하셔야 돼요. 큰 아이에게 큰 옷이 필요하듯 화폐 제도 역시 경제 규모의 성장에 맞게 계속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나 등등은 지난 반세기 이상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화폐개혁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우리가 이제 저한테도 많은 전화가 오고 이 화폐개혁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는 이유, 바로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에서 화폐개혁을 할 때 그때 정말 엄청나게 공포스럽게 했습니다. 예금 인출 중지도 시켜버리고, 또 그냥 돈을 막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다시피 결과적으로 현금이 휴지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과거 경험에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은행 예금이 휴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50년, 60년대 나라가 아니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에 밀가루 원조 받아서 먹고 살던 때고, 또 기껏하면 가발 수출하던 나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존재가 1도 없었던 때였죠.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이 화폐가 잘못되면요, 그냥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바로 정권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2, 3천만 원 은행에 있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또 예금이 정지되는 거 아닌가요? 인출이. 이런 걱정들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후유증, 물가 인상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는 물가, 장바구니 물가 아니고 사는 물가가 저물가니까 아무래도 그 후유증이 좀 적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도 좀 정리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서 정리한 결론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 또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맞죠? 바로 이렇게 이 토론회에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합회개혁에 대해서는 좀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걱정하는 질문들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짤막한 결론 위주의
동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 돈이 휴지가 된다는데요. 어디서 들었습니까? 웬 유튜버에서 들었는데요 하는 것을 제가 어떤 제목 보니까 웬 유튜버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주 짧아요. 길지도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도록 제 방송 1시간 20분은요. 뭐 TV 드라마 한두 편입니다. 영화 시간보다 짧습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이걸 듣고 또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유튜버들 가운데서는 이게 전공도 아니고 자기 분야도 아닌데 그냥 유튜브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말 택도 아닌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자, 그런 방송은 끊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일문일답 해보겠습니다. 정말 할까? 한다면 언제 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화폐 개혁을 해서 후유증이 없다라고 확신이 될 때 합니다. 한다면 언제 할까?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조성되고 경제가 안정이 될 때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요. 내 돈이 휴지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휴지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물가가 조금 인상될 수 있지만 화폐 개혁의 영향으로 내가 가진 뭐 크지 않은 돈 뭐 몇천만 원 이것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억의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물가 인상 즉 화폐 가치 하락에 약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은행에 넣어둔 내 돈 못 찾는 거 아닐까 이런 인출 중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정권 날아갑니다. 그 짓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일부만 교환해 주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그 점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요.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 전세금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당연히. 반대로 이제 만약에 이제 화폐 개혁이 된다면 그 단위가 뭐 0세개가 0세개가 사라진다면 사라진 돈으로 받을 수 있고 아마 설령 화폐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상당한 기간 동안은 구화폐와 신권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전혀 영향 없다. 크게가 아니라 전혀 영향 없다. 전세금. 다만 그 전세금도 아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물가가 인상이 되면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조금 받을 수 있다. 내가 맡긴 전세금은 주인한테 맡긴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그죠. 네, 그런 영향력도 있겠다. 금을 사두면 좋을까? 달러로 바꿔 놓으면 좋을까? 자, 화폐 개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영향이 어디로 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 영향이 좋은 영향이 튈지 나쁜 영향이 튈지 알 수 없으므로 일부 금을 사둘 수 있겠고 일부 달러도 바꿔 놓을 수 있겠죠. 그런데 화폐 개혁을 염두에 두지 마시라는 거죠. 원래 이렇게 자산을 조금 나눠 놓는 것은 화폐 개혁하고 상관없이도 괜찮은 겁니다. 원래 그게 정석입니다. 만약의 경우에도요. 현금은 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유익합니다. 우리가 IMF 때 경험했잖아요. 현금이 있으니까 정말 고금리였고 또 어떤 화폐 개혁이 아니라 큰 금융위기가 닥치더라도 돈이 있다면 현금이 있다면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있다면 무언가를 바로 할 수가 없죠. 팔아야 되고 또 잘 팔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영향이 부동산이 하락이 된다면 정말 어렵죠. 화폐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오든 안 오든 여러 가지 위기를 생각한다면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불확실한 경우에 현금 자산은 여전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건 유익하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시고 금이든 달러든 이것도 투자 자산이고 늘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그냥 은행 예금에 익숙해 왔던 분들이 이쪽을 하면 많이 또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자산이 있다면 그 중에 뭐 일정 부분, 대체로 이제는 이제 금이나 달러 같은 것을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한 10% 정도가 적당하다라고들 인식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특히 이제 금이나 달러 같은 경우는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자산가들은 이런 쪽을 좀 일부 가지고 있는 경향등도 있다. 경향등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빚내서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화폐 개혁을 한다는데
부동산이 오른다는데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좋을 거예요. 안 하면 어떨 건데요. 또 막상 화폐계획이라는 뚜껑을 열었는데 집이 급등하지 않으면 어떨 건데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오르면 어떨 건데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집을 뭐 화폐계획 때문에 집 빚내서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꼭 실거주 목적에 필요한 주택이라면 나의 재정 형편을 먼저 따지시고 또 융자를 얻는다면 상한 계획을 먼저 따지셔서 그것이 괜찮다면 지금 저는 집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주거 자산이라면. 왜냐하면 오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 장만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불확실한 화폐개혁보다요. 당장의 확실한 자산관리가 우선이다. 그것이 바로 시소 분산 전략입니다. 시소 분산 전략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분산한다는 것은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을 때 한쪽에 나쁜 영향이면 시소니까 다른 한쪽은 좋은 영향입니다. 서로 상쇄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시소 전략 분산은 화폐개혁이든 금융위기든 상관없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해 놓았더니 다른 예상치 못한 이슈가 닥치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이든 달러든 뭐 주식이든 또 뭐 펀드든 부동산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형편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 위주 정보를 좋지 않습니다. 뭐냐면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결론만 이해하면요.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면 중심을 못 잡습니다. 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저도 뭐 나름대로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쪽에서 이쪽에서 일을 하는 경제 전문가,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십시오. 그 유튜버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경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그 방송도 정보 사원에서 들으시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결론 위주만 이야기해. 그 결론이 자기가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아닙니다. 어디서 심지어 추수 듣고 하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죠. 자, 우리가 자꾸 결론 위주의 정보에 익숙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또 다르게 결론만 이야기하는 사람에 헷갈립니다. 중심을 못 잡습니다. 우리가 너무 시험 세대,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사지선다, 정답만 맞히는 급성장한 나라이다 보니까 참 빨리빨리를 원하시는데 이 공부는 빨리빨리 자꾸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나쁩니다. 오히려 큰 위협이 되니까, 리스크가 되니까 그 점 꼭 기억하시고 뭐든 이렇게 큰 이벤트는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시간을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바로 내 돈을 지키는 열쇠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점입가경이라는 하두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묶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는 어떻게든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거나 좋은 분들에게 공유하면 참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5로 해주시고요. 또는 카카오톡 카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많이 더워졌습니다. 완전 여름인데 모기도 이제 극성을 부립니다. 이상기온이라고 합니다만 또 환절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여름 또 피곤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